자, 17페이지 305죠. 자, 우리가 법정지상권은 그 305조하고 366조가 있거든요. 요거는 저당권에 나오고 요거는 전세권에 나오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366조는 저당권에서 다시 보기로 하고, 자, 305조를 먼저 보겠습니다. 305조. 자, 갑이라는 사람이 역시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여기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을 딱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 만약에 토지를 팔아먹었어. 을이 토지를 을이 이제 두 가지로 갑이 할까요? 갑이 토지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을한테 토지만 지금 팔아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럼 요거는 법정지상권하고 관련이 돼 있죠. 지금 잘 보시면 그래서 동일한 사유로 일단 갑이 둘 다 소유하고 있다가 어떤 사유로 땅 주인과 집 주인이 분리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주인 갑은 을의 토지에 당연히 지상권을 가진다. 이걸 법정지상권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어쨌든 이게 이제 처분으로 지금 분리가 됐거든요. 처분 5월 1일 날. 그리고 을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는 6월 1일 날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을의 토지에 뭘 가진다 말입니까?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거는 몇 조의 법정지상권입니까? 366조. 나오는 게 그렇다 그죠? 366조는 저당권이 돼야지. 저당권. 이거는 저당권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무슨 또 305조 하고 싶지? 관서법상에.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관서법상의 법정지상권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대 요건이 있다. 그죠? 처분 당시에 건물이 존재,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소유,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집주인과 땅주인이 달라지고 철거 특약이 없고, 이 네 가지가 뭐요? 요건 아닙니까?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4대 요건 다시 한번 볼까요? 처분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 처분 당시에 동일인이 둘 다 소유, 임의 경매 외의 사유로 건물 주인과 땅 주인이 달라질 것, 그 다음에 철거 특약이 없을 것,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갑은 관습 법정지상권을 가진다. 그런데 이 305조에는 그걸 물은 것이 아니고 이 집에 A라는 사람이 전세권으로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경우에 집주인은 갑 아닙니까? 그죠? 집주인은 갑이고 이 사람 누굽니까? 전세권자. 그러면은 을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사람이 집주인이다, 전세권자다?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사람. 그래서 전세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래 안 돼 있고, 전세권 설정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래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전세권 설정자가 누굽니까? 집주인 아닙니까? 집주인. 맞죠? 그래서 법정지상권을 가지는 사람은 살고 있는 사람이다, 주인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자, 다시 한번. 자,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 집을 지었고 그 집에다가 A가 전세권자로 들어왔고, 이 경우에 토지를 팔아먹었어. 이때 을의 토지에 법정지상권을 가지는데 집주인인 갑이 가지느냐 세입자 A가 가지느냐 했을 때 누가 가진다? 집주인이 가진다. 그래서 토지의 특별 승계인은 전세권자를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가 아니고 전세권 설정자를 위하여, 즉 집주인을 위하여. 그래서 항상 법정지상권의 주체는 누구다? 건물의 소유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물의 소유자. 아시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항을 읽어볼게요. 자, 대지와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한 경우에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그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 자, 대지 소유권의 특별 승계인은 저기서 누굽니까? 을이죠. 을은
전세권자에 대하여 안 돼 있고 뭐라 돼 있다. 전세권 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이거는 법정지상권에 다 그렇습니다. 원래 지상권자는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죠. 그런데 법정지상권이 되면은 지료는 지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약정지상권, 일반지상권은 지료 지급해야 하는데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무상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자는 당사자 청구에서 법원이 결정해서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자, 지료는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이를 정한다. 자, 2항.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그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맞습니다. 대지 소유자가 누굽니까? 저기서? 을이죠. 자, 을이 타인에게 다시 대지를 빌려주거나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전세권을 설정 못한다 이래 됐죠. 왜? 그렇게 해주면은 건물 주인이 법정 지상권을 가진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요 토지는 을의 토지는 누가 지금 사용해야 된다? 갑이. 건물 주인 갑이 여기다가 법정 지상권으로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이용해야 되는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남한테 이걸 빌려줘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항 전항의 경우에 대지 소유자는 타인에게 빌려주지를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06조. 자,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자, 이거는 전세권의 처분이라 합니다. 전세권의 처분.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존속 기간 내에서 그 목적물을 타인에게 전전세 또는 임대할 수 있다. 자, 네 가지를 할 수 있다. 이걸 처분이라 합니다. 자, 전세권의 처분은 종류가 네 가지다. 첫째, 전세권의 양도. 두 번째, 전세권의 담보 제공. 세 번째, 전전세. 네 번째, 임대.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를 전세권의 처분이라 한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예요? 처분할 수 없다. 그러나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처분할 수 없다. 자, 그러면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 줄을 꺼 보시고 이걸 뭐라느냐? 처분 금지 특약이다.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 자,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이 있으면은 처분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다. 이 말하고 같습니다. 그 옆에다가 지상권의 경우와 반대 이래서 넣으시기 바랍니다. 지상권의 경우와 반대. 지상권에는 설정 행위로 이를 금지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조문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무효. 전세권 처분 금지 특약은 유효. 자, 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에 책임. 전세권의 목적물을 전전세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전세권자는 전전세 또는 임대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 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부담한다. 그럼 일종의 뭐요? 무과실 책임을 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전전세 내주면은 전전세권자의 잘못과 상관없이 불가항력으로 피해를 받더라도 전세권자는 책임져야 한다. 일종의 전세권자의 무과실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자, 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 의무.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통상의 관리에 속한 수선을 해야 한다. 자, 현상 유지 의무, 그 다음에 수선 의무, 보존 의무 같은 말입니다.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 보존 의무 같은 말. 여기에 투입된 비용을 필요비라 합니다. 필요비. 그래서 임대차하고 차이가 뭐냐? 임대차에서는 현상 유지하고
수선해야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임대인이죠. 근데 전세권에서는 누굽니까? 전세권자. 전세권자 지가 현상을 유지하고 수선을 해야 하고 보존해야 된다. 필요비도 지가 부담해야 된다. 따라서 전세권자는 주인에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지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 필요비 청구를 할 수 없다. 뭐만 할 수 있다? 유익비 상환 청구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310조입니다. 310조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 그래서 309조 옆에다가는 따라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없음 적어주시고 310조 유익비 상환 청구권만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10조 1항을 보겠습니다.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계량하기 위해, 계량이 나오면 이게 유익비입니다. 계량비. 계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유익비가 나오면 항상 가액의 증가가 현존 이 말이 꼭 나옵니다. 그래야 유익비가 됩니다. 왜?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유익한 비용, 이게 유익비이기 때문에 가액 증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집을 오히려 조져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다 이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그죠? 여기 잠시 한번 봅시다. 갑이 설정자이고 을이 지금 전세권자입니다. 전세권자. 그 여기 집이 여기 있어. 집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집이 얼마짜리냐?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근데 을이 요 지붕을 계량합니다. 계량. 지붕을 계량. 1,000만 원 들여가지고 1,000만 원. 네? 이렇게. 근데 1,000만 원 들여가지고 계량을 하면은 1억짜리가 1억 5천으로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 지출액은 1,000만 원. 정가액은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이 중에서 선택해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선택. 아시겠죠? 선택은 돈을 선택할 때는 주는 자가 선택한다. 받는 자가 선택한다. 주는 자가 누굽니까? 예? 임대인 지금 전세권 하고 있는데. 예? 설정자, 전세권 설정자. 그러면 설정자가 다른 말로 뭡니까? 소유자입니까? 소유자. 그죠? 소유자.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게 정상이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만약에 1,000만 원 들여가지고 지붕을 계량했는데 1억 5천짜리가 된 게 아니고 오히려 집을 조져놨다. 조져놨어. 1억짜리가 아니고 9천짜리가 돼버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경우에 전세권자가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비록 집을 조졌지만은 나는 1,000만 원 썼다. 1,000만 원 내라. 그래 맞아 죽습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그래서 유익비는 항상 요 유익비를 지출함으로써 가액 증가가 뭐 해야 된다? 현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액 증가가 있어야 지출액이나 증가액 중에서 선택해서 받아내거나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선택은 누가 한다? 주는 자가 항상 선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를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의 선택에 조차 소유자, 설정자,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그 지출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영의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자, 유익비가 나오면 항상 딱 1번하고 2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익비가 나오면 계량 이 말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가액 증가가 현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지출액 또는 증가액 중에서 선택 기억하시고 그리고 법원에서 상당 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까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311조 전세권의 소멸 청구. 자, 소멸 청구 옆에다가 소멸 통고를 한번 적어보세요. 소멸 통고 뒤에 나오지만은 소멸 통고. 청구와 소멸 통고의 차이. 자, 소멸 청구는 당사자 모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설정자만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소멸 통고는 양 당사자 모두 통고할 수 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멸 청구 사유는
의무 위반. 소멸 통고 사유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효과. 소멸 청구는 즉시 소멸. 소멸 통고는 6개월 후에 소멸. 이렇습니다. 세 가지 구분을 딱 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소멸 청구하고 소멸 통고하고 세 가지 차이. 자, 소멸 청구는 뭐라고요? 설정자만 청구. 소멸 통고는 당사자 모두 통고. 두 번째, 소멸 청구는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 소멸 통고는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소멸 청구는 뭐요? 즉시 소멸. 소멸 통고는 6개월 후에 소멸. 이렇습니다. 자, 311조 1항을 보겠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설정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했다. 뭐 그것까지 줄을 쫙 꺼가지고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 이런 이야기입니다. 설정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지 아니한 경우까지를 뭐라고요?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자, 2항에 전항의 경우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에 대하여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소멸됐기 때문에 이 잘못이 있는 전세권자에게 원상회복하시오 또는 손해가 있다면 손해를 배상하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연하죠. 자, 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10년을 넘지 못한다. 최장기간이 10년입니다. 최장기간이 10년. 당사자 약정기간이 10년을 넘는 때는 10년으로 단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최장기간이 몇 년이다? 10년이다. 자, 양.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때는 1년으로 한다. 그 1년은 뭡니까? 최단 존속기간. 주택임대차는 몇 년? 2년. 상가임대차는 1년. 건물 전세권은 몇 년? 1년. 건물 전세권. 토지 전세권은 아닙니다. 토지 전세권은 6개월 해도 돼요. 근데 건물 전세권은 무조건 1년 이상이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건물이 포인트다. 건물에 대한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데는 1년으로 한다. 자, 사망의 전세권의 설정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10년을 넘지 못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최장기간이 몇 년? 10년까지 할 수 있고 다시 갱신하면 몇 년? 10년. 10년, 10년, 10년 이렇게 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10년, 10년, 10년. 자, 뒤로 넘겨보시고. 자, 4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항.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조문입니다. 건물 전세권의 법정 갱신 조문. 법정 갱신 조문. 자동으로 갱신된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도 토지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건물. 자, 사항 보겠습니다. 건물의 전세권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전세권자에 대하여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 통지가 두 개입니다. 갱신 거절의 통지.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 이 두 가지 통지 중에서 하나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통지를 했다 말입니까? 안 했다 말입니까? 안 했다. 그래서 침묵했다 이 말 아닙니까? 갱신 거절이 뭡니까? 나가라 이 말 아닙니까? 맞죠? 갱신 거절의 통지는 나가라 이 말이고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 뜻의 통지. 이건 뭡니까? 전세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나가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가라 이래 해야 되는데 나가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 말은 말을 했다 침묵했다 침묵했다. 침묵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전세권, 이게 전 전세권이 아니고 이전 전세권이다 이 말입니다.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이걸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시의 갱신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래서 4번을 제가 질문으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대상은 건물이다, 토지다, 건물. 그 다음
침묵의 주체는 설정자다, 전세권자다. 설정자. 에? 집주인이 침묵했다 이 말입니다. 집주인이 침묵했다. 언제 침묵했다? 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침묵. 침묵을 하면은 그 효과는 이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동일한 조건이 대표적으로 뭡니까? 전세금. 전세금이 같아진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이 경우에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맞죠? 근데 이게 이제 전세권과 임대차의 법정 경신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개정됐죠.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이 경우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에서 뭐로 바뀌었다? 2년으로 본다, 1년으로 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주택임대차와 상가임대차는 바뀌었다. 그러나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건물 전세권이나 임대차는 여전히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313조로 처리합니다.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313조를 먼저 읽어볼게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했다. 정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상대방에 대하여 전세권의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6개월이 경과하면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그게 위에 상해 연속되면 됩니다. 그래서 법정 갱신이 되면은 존속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양 당사자는 뭐 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할 수 있다. 소멸 통고하면은 몇 개월이 지나면은 6개월이 지나면은 전세권은 소멸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16조. 이것도 중요하죠. 매수 청구권. 자, 매수 청구권은 지난번에도 강조를 많이 했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매수 청구권.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속물. 부속물은 벽걸이 에어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가지. 우선은 첫째 부속물 매수 청구는 건물 전세권. 여기는 토지 전세권에서 생깁니다. 토지 전세권. 여기는 누가 가지느냐? 양 당사자 모두. 설정자도 가지고 전세권자도 가지고 이렇습니다. 근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설정자는 가지느냐? 요거는 아직 없습니다. 전세권자가 가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때 부속물은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설정자의 동의를 받아서 부속했거나 또는 설정자로 뭐 했거나 매수했거나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상물은 대상에 제한이 없는 것이 원칙이다. 제한이 없다. 그리고 4번 요 부속물 매수 청구는 민법에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민법 규정에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는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2007년도 대법원 판례에서 인정했다 이 말입니다.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을 한 것입니다. 토지 전세권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여기도 토지 지상권자의 매수 청구권이 아니고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유추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꼭 아주 정확하게 딱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 매수 청구권 들어가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지금 아직 언급이 별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부속물 매수 청구는 조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뭐 간단한데, 지상물 매수 청구는 토지 전세권에 있어서 지상물 매수 청구는 그죠? 설정자에게 있느냐, 그 말이 판례의 표현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에게만 인정되는 것처럼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없고 2007년도 판례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를 유추 적용해서 인정했다. 거기까지. 자, 316조 한번 보겠습니다. 1항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아까 지상권은 그냥 소멸한 때 되는데 여기는 존속기간 만료로 정확하게 해놨네요. 그죠?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 때는 전세권자는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해야 하며 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수거할 수 있다. 그 목적물, 전세 목적물에 부속시킨 물건은 뭐 할 수 있다? 수거할 수 있다. 기간이 만료하면은 벽걸이 에어컨 떼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떼갈 수 있는데, 그러나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걸 뭐랍니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그러나 전세권 설정자가 그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한 때는 전세권자는 뭐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걸 뭐라고?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2항을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부속 물건이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시킨 때는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하여 부속 물건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것인 때도 같다. 그래서 동의를 받아서 부속시켰다, 매수해서 부속시켰다 이 말입니다. 이걸 뭐랍니까?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316조 1항 단서부터는 설정자의 매수 청구권, 2항부터는 전세권자의 매수 청구권. 이것도 차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설정자의 매수 청구는 동의나 매수 이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아무 부속물이나 강제로 사버릴 수가 있어요.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집주인이 벽걸이 에어컨을 강제로 살 수 있다. 이게 설정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전세권자가 강제로 에어컨을 팔아먹을 수 있다. 이걸 뭐요? 전세권자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 강제로 사는 거는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강제로 파는 거는 마음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설정자의 동의를 얻었거나 설정자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의 하나여만 팔아먹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그리고 부속물 매수 청구할 때 매수 청구는 형성권이다, 청구권이다. 형성권. 그리고 전세권자의 연체,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는 매수 청구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 청구나 매수 청구는 항상 전세권자의 잘못으로 만약에 전세권이 종료되거나 이래 됐을 때는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으로 끝냈을 때만 인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상적으로. 자, 317조. 예? 312조. 312조의 2. 자, 전세금 정감 청구권. 전세금이 목적 부동산에 관한 조세, 공과금, 기타 부담의 정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는 당사자는 장래에 대하여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장래에 대하여. 그래서 전세금 정감 청구권 사유는 뭡니까? 경제사정의 변동. 그리고 소급했습니까? 장래에 대하여입니까? 장래에 대하여. 지금부터 증가해서 내라. 지금부터 감소해서 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래에 대하여 정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걸
20분의 1, 5%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옆에다가 정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줄을 짤 것이고 주택 임대차와 동일함. 자, 주택 임대차도 정액의 경우에는 몇 프로? 5%,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전세권에도 정액의 경우에는 5%,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자, 법에는 5% 되어 있습니까? 20분의 1 되어 있습니까? 그럼 20분의 1 내면은 맞추고 5% 내면은 틀리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 20분의 1이 내나 5%다 5%. 왜 그렇습니까? 5를 각각 곱해 봅시다. 20분의 1에다가 얼마입니까? 100분의 5 아닙니까? 그래서 5%. 그죠? 5%. 상가임대차는 몇 프로? 9%. 주택임대차는 5%, 상가임대차는 9%. 그래서 5%는 20분의 1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전세권에도 정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고 주택임대차에도 정액의 경우에는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317조. 이제 전세권이 종료 사유로 갑니다.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자, 동시이행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 나온 김에 한번 써봅시다. 자, 동시행 관계 있는 거 전세권 소멸과 동시행은 317조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맞죠? 임대차가 종료돼도 동시행 관계가 있죠. 자,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뭐하고?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동시행 관계입니까? 그죠? 임대차 종료 시에 동시행, 그거는 판례가 인정합니다. 전세권이 소멸됐을 때 동시행은 판례가 인정한다. 조문에 있다. 조문에 있다. 임대차가 종료됐을 때 동시행관계는 조문에 있다. 판례가 인정한다. 판례가. 그 관계를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자, 317조 한번 읽어볼게요. 전세권이 소멸한 때는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자로부터 그 목적물의 인도 및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참 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에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 교부, 이걸 제일 짧게 이야기하면 뭐라 하면 됩니까? 응? 말소 서류 교부 이러면 되잖아요. 그냥 간단하게. 말소 서류 교부. 그러니까 건물 인도하고 말소 서류 교부 이 전체하고 뭐하고 전세금 반환하고 동시행관계다. 그래서 교부를 받는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세금 반환. 자, 전세권이 끝났습니다. 설정자는 뭐 해야 됩니까?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뭐 해야 됩니까?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서류 교부. 그죠? 그래서 전세권자는 목적물의 인도 및 말소 서류 교부를 해야 되고 설정자는 전세금을 반환해야 되고 이게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 관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317조. 자, 318조도 중요하죠. 경매권 그죠? 경매권. 자,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 반환을 지체한 때는 전세권자는 민사집행법에 정한 바에 의해서 전세권의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때 경매는 강제경매다, 임의경매다, 임의경매. 전세권 자체로서 전세권자가 임의로 경매를 한다. 그래서 저당권자 경매하고 똑같습니다. 임의경매. 그럼 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 요건이 뭡니까? 경매를 청구하려면 전세권자가 첫째는 그죠? 기간이 만료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세금 반환하는 것을 뭐 했다? 지체했다. 그럼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세금 반환 지체가 되려 하면은 나는 뭐 했단 말입니까? 나는 내가 뭐 해야 지체가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뭐 했는데도 지가 전세금 반환 안 한다. 이래야 지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아까 인도 및 뭐요? 말소 서류 교부를 이거를 나는 뭐 했단 말입니까? 제공했다 이 말입니다. 나는 거기 숨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전세기간이 만료되었는데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니는 왜 전세금을 안 주노? 이게 뭐요? 지체다 이 말. 지체. 지체라는 단어 뜻 자체의 깊은 의미를 기억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래 돼야 전세권자가 뭐로 갈 수 있다? 경매 청구로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경매 청구. 경매 청구. 임의 경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려면은 요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은 전전세권자 있잖아요. 전전세권자. 전전세권자가 경매를 청구하려면은 뭐를 갖춰야 된다? 네 가지를 갖춰야 돼. 이제 세 번째 뭐? 전세 기간이 뭐하고 만료하고, 여기는 전세기간 만료, 전전세기간 만료. 또 네 번째 전세금 반환을 뭐? 지체. 이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전전세권자는 경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자의 경매 청구 요건 플러스 전전세권자 고유의 경매 청구 요건을 플러스해야 전전세권자는 경매를 넣을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네 가지 요건. 전세기간이 만료하고 전전세기간이 만료하고 전세금 반환 지체되고 전전세금 반환 지체되고, 이래 돼야 전전세권자는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디어 유치권 19페이지 뒤로. 유치권에서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올해는 아마 두 문제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됩니다. 유치권. 자, 유치권이 딱 나오면은 우선 제일 먼저 뭐를 생각해야 되느냐? 대상. 유치권의 대상이 가장 넓어요. 동산도 유치를 할 수 있다. 부동산도 할 수 있다. 뭐도 할 수 있다. 유가 증권도 할 수 있다. 가장 범위가 넓다. 그 다음 두 번째, 유치권이 성립이 되려 하면은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가지 요건. 첫째, 결련성이 있어야 된다. 맞죠? 결련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제기. 변제기가 뭐 해야 된다? 도래해야 된다. 변제기 도래. 그 다음 세 번째는 점유가, 요거는 좀 달달달 해야 됩니다. 점유가 뭐 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뭐 해야 된다? 없어야 한다.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한다. 자, 여기서 성립 배제 특약은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것을 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 자, 요거는 원상 복구 특약하고 같은 말입니다. 원상 복구 특약.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하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같은 말에 같은 말임을 기억하시라. 같은 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돼. 이걸 외울 필요 없고, 자, 원상으로 복구하겠다 이 말은 필요비 비용을 청구하겠다, 비용도 안 받겠다. 비용도 안 받겠다 이 말이죠. 내가 알아서 원상으로 복구해 줄게 이랬는데 비용을 청구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원상으로 복구해 놓고 갈게 이 말은 비용 청구를 안 할게 이 말하고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상 복구 특약은 비용 청구권 포기 특약하고 같고, 그럼 비용 청구권이 포기돼서 없어져 버리니까 채권이 없어지죠. 채권이 없어지니까 유치권 성립도 뭐 된다? 배제된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같은 말이다 말. 같은 말. 자, 네 가지 요건 뭐요? 결련성이 있고 변제기 도래하고 점유가 적법하고 성립 배제 특약이 없고. 이 중에서 이제 결련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결련성. 자, 결련성은 조심해야 될 거를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첫째, 자, 사람 때문에 생겼다. 이래 되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첫째, 결련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이 권리가 생겼다. 이거는 결련성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항상 물건 때문에 이리 돼야 됩니다. 물건 때문에 이리 돼야 결련성이 있다. 물건 때문에. 물건 때문에 또는 물건으로 인하여. 그러냐? 물건으로 인하여. 물건을 원인으로 하여. 원인으로 하여. 이리 돼야 뭐요? 결련성이다. 결련성. 자, 그럼 대표적인 결련성을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대표적인 거. 자, 갑이 주인입니다. 주인. 갑이 주인이고, 을이 임차인이야. 임차인. 자, 임차인이 권리를 가지는 게 많아요. 나중에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 채권. 그 다음에 특약을 해놨으면은 권리금 채권도 있습니다. 권리금 채권. 그 다음에 비용 상환 채권이 있습니다. 비용 채권. 그 다음 네 번째, 부속물 매수. 매수 청구를 하면은 매매가 성립되거든요. 그때 매수 대금 채권 이런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손해배상 채권이 있어요. 손해배상 채권 이런 게 있다. 자, 손해배상 채권은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하나는 그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고, 임대인의 배신이 무슨 뜻입니까? 의무 위반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임대인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두 가지가 있다. 자, 여기서 임차 목적물 을이 집을 지금 임차해서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을이 갑으로부터 이 5가지 비용을 낼 때까지 이 집을 유치를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유치권. 결국 을의 갑에 대한 이러이러한 권리가 요 집 때문에 생긴 권리다. 그러면 결련성이 있는 것이고, 사람 때문에 생겼다. 그럼 결련성이 없는 것이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결련성이 있는 것을 골라라. 우리 판례가 다 제시한 겁니다. 결련성이 있는 거. 유치권이 되는 거 골라라. 뭐? 요거 하고 요거 중에서 뭐요? 요거 이래 됩니다. 두 가지. 그래서 비용 채권, 뭐 수선비 채권 이런 거 있잖아요. 비용 채권, 그죠? 수리비 채권, 수선비 채권 이런 거는 물건으로부터 생긴 채권이다. 그다음 손해배상 채권 중에서 뭐요? 물건의 하자로 인한 채권, 이거는 결련성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개를 딱 기억하세요. 필요비 채권, 유익비 채권, 결련성이 있다. 물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 결련성이 있다. 나머지는 보증금 채권, 권리금 채권, 매수대금 채권, 임대인의 배신으로 인한 채권, 이런 것들은 물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 때문에, 계약 때문에 생긴 채권이다. 따라서 결련성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 차이를 기억하시고. 자,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19페이지 메뉴 320조 유치권의 내용. 자, 25회, 26회 연속으로 출제가 되는데 올해도 무조건 한두 문제는 나옵니다. 유치권. 자, 1항에 타인의 물건에는 동산, 부동산이 다 들어간다. 타인의 동산,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유치권은 점유를 요소로 하네요.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 이걸 뭐랍니까? 결련성.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뭐 할 수 있다?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자, 한 번 더 읽어볼게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유치할 권리가 있다.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즉 불법 점유가 되면은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321조.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걸 불가분성 이렇게 합니다. 저당권도 똑같습니다. 저당권자도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때까지 저당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유치권도 불가분성, 저당권도 불가분성, 담보권은 불가분성이 있다. 그래서 채권이 일부가 남았다고 해도 그 담보권의 효력은 일부에만 미친다, 전부 미친다, 전부 미친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322조는 유치권자의 권리입니다. 유치권자의 권리. 325조도 유치권자의 권리. 324조는 유치권자의 의무. 그래서 322조, 325조, 323조, 4조 묶어서 유치권의 효력 이렇게 부르거든요. 자, 우선은 경매를 보겠습니다. 자, 1항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유치권자에게 경매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선 변제권은요? 없다. 그래서 유치권자에게는 경매권은 있는데 뭐는 없다? 우선 변제권은 없다. 뭐하고 정반대다? 주택 상가 임차인과 정반대입니다. 주택 상가 임차인은 유치권, 경매권은 없고 뭐요? 우선 변제권은 있고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과 상가 임차인은 뭐만 있고? 우선 변제권만 있고 경매권은 없다. 근데 유치권은 경매권만 있고 우선 변제권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둘 다 있는 거는 뭡니까? 경매권도 있고 우선 변제권도 있고 전세권, 저당권. 둘 다 가지고 있다. 전세권, 저당권. 경매권만 있다. 유치권. 우선 변제권만 있다. 주택, 상가, 임차인. 자, 그런데 이때 경매는 정상적인 경매가 아니라 그랬죠.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경매가 아니죠.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정상적인 경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 경매는 환가를 위한 경매, 현금화를 위한 경매, 특수 경매를 했습니다. 환가를 위한 경매, 현금화를 위한 경매라고 했습니다. 자, 2항.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유치권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유치물을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유치권자는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동그라미 2항을 뭐랍니까? 간이 변제 충당권. 그러니까 수리비를 받는 대신에 자기가 수리한 시계를 가지고 변제에 충당하겠다. 이게 뭐야? 간이 변제 충당권 이렇게 부릅니다. 원래 유치권자는 남의 시계를 수리하고 나면은 수리비 받을 때까지 시계를 유치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리비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은 뭐 해야 된다? 그 자기가 수리한 시계를 자기 걸로 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걸 뭐요? 간이 변제 충당권. 그럼 이거는 남의 소유권을 내 소유권으로 만들기 때문에 좀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4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줄을 쫙 끊었죠. 그죠? 정당한 이유, 감정인의 평가, 법원에 청구해서 성납,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이 4가지 요건을 갖추면 간이 변제 충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24조 유치권자의 성관 의무 1항 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된다. 자, 유치를 하고 있는 것은 남의 물건입니까? 내 물건입니까? 남의 물건.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로, 고도의 주의, 이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그럼 보통의 주의는 다른 말로 뭐랍니까?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는 보통의 주의, 선량한 관리자 주의는 고도의 주의. 유치권자는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고도의 주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해야 한다. 자, 2항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납 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성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성락을 받으면 유치물을 뭐 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남한테 빌려줄 수 있고 담보로 제공할 수도 있다. 근데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성락 없이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채무자의 동그라미. 이때 채무자는 소유자인 채무자를 의미한다. 소유자인 채무자. 따라서 채무자와 소유자가 달라지면은 소유자의 성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채무자의 성락 이래 되어 있죠. 채무자의 성락을 받아서 사용되어 담보 제공하라 이래 되어 있는데 이때 채무자는 무슨 의미다? 소유자를 의미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와 소유자가 다른 인간이다 그러면은 채무자의 성락이 아니고 뭐 소유자의 성락 이렇습니다. 자, 사망의 유치권자가 전 이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즉 유치권자가 의무를 위반한 때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형성권입니다. 유치권자가 의무 위반을 했을 때 유치권 소멸을 청구하는 것은 청구권이다. 형성권이다. 형성권. 따라서 청구 즉시 소멸합니다. 청구 즉시 소멸. 자, 만약에 시험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치권자의 성관 의무 위반은 유치권 소멸 사유다. OX. 성관주의 의무 위반은 유치권 소멸 사유다. X죠. X.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니고 유치권 소멸 청구 사유입니다. 소멸 사유는 바로 소멸한다 이 말이고 청구 사유는 소멸 청구할 수 있는 사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정신체리고 정신체리고 잘 속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으로 참 유치하다 이런 것까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시험은 대고 봐야지. 대고 봐야지. 대고 나서 그 소리 하시라 이 말은. 대고 나서. 자, 나온 김에 326조부터 보겠습니다. 326조. 327조 참. 327조. 타담보 제공과 유치권 소멸. 채무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도 소멸 청구했네요. 이때는 청구권입니다. 청구권. 따라서 청구 즉시 소멸한다.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즉 청구하면은 바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유치권자의 성락이 있거나 성락에 가름하는 판결이 있어야 소멸합니다. 그래서 324조 사망과 327조하고 구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324조 사망은 형성권, 327조는 청구권. 따라서 형성권은 즉시 소멸, 청구권은 즉시 소멸이 아니고 뭐요? 유치권자의 성락 또는 성락에 가름하는 판결,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자, 327조 다시 내려와서 상당한 담보할 때 상당한에 좀 동그라미 치시고 동글. 뭐에 상당하느냐? 유치물에 상당하느냐? 채권에 상당하느냐? 채권에 상당. 유치물의 가격의 상당 이런 뜻이 아니고 채권에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325조 유치권자의 상환 청구권. 1항의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소유자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남의 물건을 유치하고 있는 중에 돈을 들였단 말이야. 그때는 돈 내라 나중에 청구할 수 있다. 2항에는 유익비네요.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데는 가액의 청구가 현저한 경우에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주는 자입니까? 그죠? 돈 주는 자, 소유자의 선택에 조차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은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서 상당한 상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유익비 체계는 똑같아요. 모든 조문에 똑같다니까. 계량 나오면은 유익비, 유익비가 나오면은 가액의 전가가 현존, 그 다음에 주는 자 선택, 그 다음에 지출 금액이나 전가액 중에서 선택, 그리고 법원에 의해서 유예를 할 수 있다. 다 공통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자는 필요비도 받아낼 수 있고 유익비도 받아낼 수 있고. 자, 326조.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유치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똑같이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는 이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권의 행사 또는 동시이행 항변권의 행사는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유치권을 백날 행사해봤자 채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된다. 즉 중단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영향을 미쳐서 중단을 시키려면 유치권 행사로는 부족하고 뭐를? 채권 자체를 행사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채권 자체를 행사해라. 유치권의 행사하고 채권 행사하고 차이가 뭡니까? 유치권의 행사. 채권 행사는 수립이 도 이게 채권 행사입니까? 유치권 행사는 아무 말 안 하고 시계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인 행동은 채권 행사다, 유치권 행사다, 채권 행사. 그래서 채권 행사까지 가야 채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 유치권 행사를 가지고는 채권 소멸시효 중단을 시키지 못한다. 즉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런 뜻입니다. 영향을 미쳐서 중단시키려면 유치권 행사가 아니고 뭐를 행사해라? 채권 자체를 행사해라. 자, 마지막으로 328조.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맞죠? 점유의 상실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면은 점유가 회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가 자 보세요. 점유를 쭉 하고 있다가 여기서 점유를 상실했습니다. 그래서 6개월 지난 다음에 다시 점유를 회복했단 말이야. 그럼 유치권은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 써놨죠.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돼 있죠. 그죠? 점유가 상실되면은 유치권은 소멸하잖아요. 그까지는 우리 조문에 돼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점유가 다시 회복이 됐단 말이에요. 6개월 뒤에 다시 회복이 됐어. 점유를 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이다 이 말입니다. 회복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유치권도 다시 회복됩니다. 유치권도 다시 회복이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회복하는데 소급하여. 따라서 유치권이 없는 기간이 있다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유치권이 소멸했다가 6개월 후에 회복하면은 유치권이 회복되는데 소급하여 회복이 돼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치권은 연속이 된다, 잘린다, 연속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 잘 기억하시고. 자, 고생 많이 했습니다. 토요일인데 자, 좀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저당권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